자, 그러면은 후반부 강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유흥의 영적인 체험인데 이건 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시절에 칼 융은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둘 다 좋아했어요. 그 역사나 철학이나 고고학에도 굉장히 이끌렸고, 근데 또 자연과학에도 굉장히 많이 이끌려고 그랬는데, 융이 대학교 1학년 말에 1학년을 끝마치고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칼 융이 그때 졸지에 가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9살 그 터울인 여동생이 하나, 트루디라는 여동생인데, 그 여동생 어머니를 대학교 1학년생인 칼 융이 부양을 해야. 그 목사님이 뭐 그렇게 재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셔가지고 칼 융이 그 고모가 하는 골동품상에 가서 그 알바이트도 하고, 그때부터 알바를 하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가장의 역할을 바쁘게 하면서 대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선택을 뭐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 바젤의 의사였던 그 할아버지 생각을 하고 의학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칼 융이, 특히 제가 만난 칼 융은 인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과대학을 의학을 스스로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1900년에 이제 25살 때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을 하고 취리대학 정신과병원에 자석 조수로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스위스 취리대학 정신과병원에는 오이겐 블로일러라는 이런 그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비엔나에서 프로이드가 정신분석학을 창시를 해서 거기에 비엔나 학파를 형성을 했냐면은 그에 대적할 만한 이 취리 학파, 거기에 중심 인물이 바로 이 오이겐 블로일러였는데, 칼 융은 젊은 그 의사 시절에 그 오이겐 블로일러 그 밑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또 특별히 이 정신병에서 심리적으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정신병이라는 것은 그 증상이 분명히 뭔가 심리적인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강하게 믿었어요, 칼 융이. 그래서 나중에 칼 융이 나는 정신과 의사로 불리는 것보다는 심리학자로 날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관심이 많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칼 융을 고려대학교 대학원 다니면서 심리학과 대학원을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이 칼 융의 심리학을 그 스위스에 가서 칼 융의 수제자였던 사람들한테 분석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융 분석가 자격증을 받고 오신 분이 그 당시에 서울대학 그 정신과에 이부영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30대 중반 정도의 칼 융에 이제 굉장히 심취를 해서 스위스로 갑니다. 휴직을 하고 병원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트레이닝을 받고 처음으로 융 분석가가 돼서 한국에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분이 배웠던 융에 대한 그분들이 진짜로 칼 융이 심취한 제 스승님이신데, 이분 지금 저 성북동에 한국융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원장으로 아직도 지금 후학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거의 구순이신데 올해. 그래서 이 칼 융도 그 당시에 이 정신과 의사로서 사람들을 좀 치료해 주겠다는 그런 인간에 대한 열정으로 정신과 의사가 되긴 했는데, 병원에 가서 그 당시에 정신과에서 정신과 환자들을 치료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젊은 사람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발달한 것이 뭐냐면 정신과에 대한 분류학입니다. 정신과 증상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이 분류 카테고리에 맞게 병명을 딱 정하면은 거기에 맞는 치료약을 그냥 막 그걸로 치료하던 시대니까, 약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에 다닐 때도 병원에 임상 실습을 하나 기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우석병원이죠. 고대 우석병원. 그 보면은 이게 환자들이요, 정신 환자들이 약에 취해가지고 약을 한 끼에 이만큼씩 먹으니까 그 약의 부작용 때문에 멀쩡하던 사람들 들어와서 한 달만 지나면 이게 완전히 환자처럼 늘어져요. 침을 질질 흘리고 뭐 이러면서 그런 상황. 그때 제가 거기 갔을 때는 70년 됐는데도 그런 상태였으니까 19세기 그때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뭐 약물 치료만 하고 있었던 시대인데, 그래서 이 유흥이 그 당시에 그 임상적 관점에서는 이게 정신병자는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야. 이게 하나의 병자, 환자지. 그런데 칼 융은 그게 아니라 저 증상에도 분명히 어떤 심리적인 끈이 있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자기가 기대했던 하고 너무 실망스러워서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자기는 어떤 환자들이 보이는 그 증상 안에 연결되어 있는 심리적인 어떤 끈이 있어, 그걸 찾기 위해서 이때부터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임상 연구를 해요. 그 임상 연구가 뭐냐면은 단어 연상 검사라는 그 도구가 있었는데, 심리 그 정신병을 진단하는 그 도구였는데, 이 도구를 가지고 칼 융이 환자들에게 100개의 단어를 던져주고 거기에 따라 처음으로 연상되는 것을 이제 적고 하는 그런 검사인데, 이걸 가지면서 증상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이 심리적인 어떤 뭐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계속 임상적으로 실험을 하다 보니까 어떤 환자한테는 100개 명사, 동사, 형용사, 단어로 쭉 되어 있는 걸 합니다. 그 단어 연상 검사라고 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다 그러면은 뭐 수영, 뭐 해수욕 이렇게 연상을 바로바로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 여자 환자한테 그 검사를 하면서 바다라는 단어를 던졌지만 양반이 연상이 안 돼요. 연상이 안 되고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끓고 답을 못하고 연상을 안 되고 이러더만 갑자기 그냥 막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왜 같은 바다라는 단어에 어떤 사람은 쉽게 연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연상이 방해가 되고 막 하다 그냥 나중에 막 울음을 터뜨리는 그런 정서 반응을 하게 되는가? 이게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 안에 그 여자. 그래서 그걸 다른 현상 검사를 가지고 이제 몇 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칼 융이 찾아낸 것이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컴플렉스라는 거예요. 컴플렉스. 이 컴플렉스라는 것은 어떤 그 감정적인 어떤 그 경험을 주의로 해서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정신 에너지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 이런, 이게 컴플렉스라는 건데, 그런 컴플렉스가 바로 그 사람에게 바다라는 그 단어 연상이 돼가지고 이 컴플렉스 작용을 해서 이 사람이 반응을 지연하고 이상 반응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그 바다와 해서 연관이 되는 뭔가 심리적인 어떤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칼 융은 컴플렉스 디오리라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찾아냅니다. 그 끈질기게 증상이라는 것은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것과 심리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는 그런 걸 가지고, 이게 이제 의과대학 시절에 바젤 의과대학 시절에 있는 사진이고, 칼 융은 대학생 시절에 학생회 초핑기어라는 학생회, 이거 무슨 밴드 하는 그 같이 그죠? 저 처음에 그런 사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초핑기어라는 이 주리 대학의 의과대학생들의 동아리죠. 우리 요즘 말하면 동아리는 독서 동아리입니다. 철학사전이나 철학이나 인류학이나 어떤 인문학 서적을 읽고 서로 피드백을 나누고 하던 그런 동아리에 들어가서 유흥이 열심히 활동을 하던 대학 시절의 동아리입니다. 1900년에 초전병 의사로서 그 주리 대학 정신과에 그때 처음으로 근무하던 당시에 융의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서 칼 융의 그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심령수를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칼 융이
27살 때 1902년에 이제 그 자기 사촌 헬렌이라는 그 사촌이 하는 심령술에 참석을 했다. 야, 그것도 그 심령술이라는 것이 참 신기하잖아요. 그 당시에 심령술을 하는 사람은 이런 테이블 위에 탁자 위에 컵을 하나 이렇게 딱 얹어놓으면 심령술사가 막 하는 게 따라서 이게 막 움직이고 막 이런 그걸 보여주고 막 그런 걸 하고 그래서 거기서 저기도 뭔가 심리적으로 뭔가 있다. 그래야 칼융이 거기에 대해서 논문을 씁니다. 보면은 그 심령술하는 그 자기 사촌의 어떤 심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심령술과의 관계 얘가 논문을 하나 써냅니다. 거기에. 예? 그래서 그 가장 졸업 논문으로 그 심령술에 관해서 논문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1903년에 브로일러 교수 밑에서 일을 하면서 컴플렉스에 관한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많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융의 분석 심리학이라는 이름이 생기기 전에 처음엔 초창기에는 컴플렉스 이론이 이게 중심이 돼가지고 컴플렉스 심리학이라는 그 이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분석 심리학이 되는데 그 당시에 취리 그 대학의 브로일러 교수는 굉장히 그 정신병 환자의 체험 세계를 굉장히 존중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뭐랄까 좀 정신과 의사도 좀 깨인 사람이었죠. 그 스승 밑에서 융이 굉장히 많은 것을 자기 나름대로 심리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새롭게 정신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알바도 하고 막 이렇게 어렵게 지내다가 28살 때 1903년에 칼융이 결혼을 하는데 엠마 융이 하고 이제 라우셴바하인데 그 당시에 엠마 라우셴바하가 융하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5남매를 두고 아주 다복한 가정을 이뤘는데 이때부터 엠마와 결혼하고 나서 칼융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왜냐하면 이 엠마의 아버지가 그 당시에 스위스에서 재벌로서 두 번째 서열이었어요. 두 번째 가는 재벌이었어요. 그래서 뭐 별로 경제적인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컴플렉스 요리나 이런 걸 통해서 정신병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굉장히 큰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평생 엠마 융이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다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피에르 자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불란서에서 최면술이라는 걸 가지고 치료를 하던 사람이에요. 칼융도 파리에 피에르 자네에게 가서 한 학기 동안 정신과에서 정신병 환자들을 이 최면술로 치료하는 걸 보고 굉장히 큰 감명을 받습니다. 지금은 프로이드도 여기 가서 피에르 자네한테서 최면술을 배우고 와서 그리고 독일 돌아와서 비엔나를 돌아와서 히스테리 환자들 그 당시에 독일의 뭐라 그럴까요? 중산층 계급에 있는 그 여성들이 히스테리 환자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료를 하면서 정신 분석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룹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프로이드도 좀 배우고 융도 가서 굉장히 인상을 받고 돌아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주리 정신과 대학 정신과의 오이겐 브로일러라는 사람, 이 사람 굉장히 추리 학파의 대표격으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환자들 굉장히 존중하면서도 또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자유롭게 치료를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융과 엠마 1903년 융이 28살 때 결혼을 해서 나중에 엠마 융도 칼융한테 분석을 받아서 분석가가 됩니다. 분석가가 되고 특히 융은 성배 전설 중세 기사들 성배 찾으러 이제 원탁의 기사들이 막 가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서 논문을 쓰고 그리고 특히 이 엠마 융은 아니마와 아니무스에 관해서 책도 한 권 써내고 그래서 굉장히 남편을 내 외조를 정말
잘 해준 그런 훌륭한 분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리대학 정신과 1905년에 눈이 많이 오니까 눈이 오는 그런데 이게 1901년에 파리에서 그 어머 공부를 하면서 파리에서 아마 피에르 자네 밑에 있으면서 임상 관찰하러 가서 그때 자기 어머니에게 선물로 보낸 유흥의 그림입니다. 잘 그렸죠, 그죠? 굉장히 이 정도면 아주 굉장히 프로는 뛰어넘는 그런 그림인데 이거 하고 그림도 잘 그렸어요. 유흥이. 이거는 이제 엠마 융 약혼자한테 1902년에 파리에서 그려가지고 선물로 보낸 생일 선물로 보낸 그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지금은 프로이트입니다. 독일에서 처음으로 정신분석학이라는 학파를 창시한 사람이 지금은 프로이트죠. 그래서 특별히 히스테리 환자들의 증상을 처음에 최면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해다가다가 최면을 걸어서 그 개인 무식 안에 억눌려 있는 부분을 끄집어내서 이것을 다 토킹을 하도록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정화를 시켜주니까 오른쪽 다리가 갑자기 마비가 되는 사람 그분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한참 했는데 몇 년을 치료가 잘 됐는데 근데 이 환자가 1년에 2년 후에 또 다시 재발하는 거예요, 증상이. 그러면 오른쪽 다리가 마비됐다가 나중에는 왼쪽 다리가 마비됐다든지 팔이 마비됐다든지 이렇게 증상이 전이가 되면서 이게 재발이 되니까 칼융이 아니 프로이드가 이게 최면 치료로는 완전한 치료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낸 것이 지금도 정신분석 치료하는 사람들이 쓰는 자유연상법이라는 것을 지금 사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 그 정신분석이 발전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지금은 프로이드가 됐습니다. 이분이 이 프로이드가 처음으로 1900년에 꿈의 해석이라는 아주 정신분석에 관한 기본적인 그 저작을 발표를 하죠. 해서 책으로 출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칼융이 읽고 굉장히 감명을 받습니다. 프로이드가 이야기하는 그 개인 무의식의 어떤 것들이 이게 정신분석 끄집어내서 이것을 카탈시스를 시켜주니까 이것이 증상이 없었다 하는 그런 프로이드의 그 이론이 자기가 하던 컴플렉스 이론하고 뭔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융이 알고 1906년에 자기의 연구 결과인 그 컴플렉스 실험 결과를 프로이드한테 편지로 보냅니다. 자기 논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때만 해도 1900년에 꿈의 해석이 나와서 정신분석 이론이 이렇게 공개가 됐어도 이때 사람들이 엄청 저항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 유럽의 그 사조라는 것이 사상 사조라는 것이 빅토리안 시대 그래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분석적인 것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던 때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게 아니고 감성적이고 또 비합리적인 이런 충동이나 뭐 이런 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무시를 당합니다. 그건 완전히 무시하고 합리성과 이성만을 존중하던 시대에 이 프로이드가 인간 안에 이 이드라는 층이 있는데 이 무의식층의 대부분이 바로 성욕으로 되어 있다. 성 에너지가 이 성 에너지 때문에 증상이 일어나고 사람이 그 병들게 되고 막 이렇다고 이게 주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저 미친놈 그랬어요. 저 미친놈. 저 엉뚱한 소리 하는 미친놈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초창기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을 이론이 굉장히 막 저항에 휩싸여서 어려운 때인데 스위스의 젊은 정신과 의사가 자기가 콤플렉스 티오리를 가지고 단어 연상 검사를 가지고 콤플렉스 티오리를 찾아낸 결과를 보내면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그 무의식이 일어나고
제가 찾아낸 이 콤플렉스하고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선생님 이론을 정말 받아들입니다.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이드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막 사람들이 막 저항을 하는데 이 스위스의 아주 영민한 젊은 의사가, 프로이드와 융은 19살 차이입니다. 19살 후배예요, 칼 융이. 그러니까 엄청 기뻐가지고 프로이드가 즉각 답장을 하면서 당신의 그 이론도 내가 볼 때는 아주 훌륭한 이론이다. 그래가 편지가 막 주고 1년 사이에 편지가 한 권을 묶여서 나온 편지 책이 있어요. 프로이드와 융이 쓰신 이 책이. 그래가지고 막 서로 편지를 주고 칭찬하고 막 이러다가 1907년에 프로이드가 비엔나로 칼 융을 초대를 합니다. 한번 와서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보자. 편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래서 1907년 2월에 비엔나에서 만나요. 비엔나에서. 그래서 13시간 동안을 식사도 안 하고 차만 마시면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의기상통한 거죠. 그래서 아마 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 직센미하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몰입. 그리고 어느 곳에 몰입해 있으면 한두 시간 흐르는 것 같은데 벌써 5-6시간이 지나버리고 시간관념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를 몰입의 상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마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끔 체험을 하는데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13시간 동안을 그냥 식사도 잊어버리고 차를 마시면서 자기들의 연구 결과를 막 이야기하는,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한 5시간 지난 것 같은데 13시간 지난 거예요. 몰입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칼 융이 그때 그 프로이드는 머리 좋고 예리하고 굉장히 두드러진 사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사람 어떤 사람과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서전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면서도 나의 그에 관한 첫인상은 어딘가 불투명한, 알 수 없는 어떤 구석을 남기고 있었다, 이렇게 자기 자서전에 적어놨어요. 그것이 아마 이게 점점점 벌어지면서 나중에 프로이드와 융이 서로 헤어집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1907년에 만나고 나서 1909년에 프로이드와 칼 융이 함께 미국 동부에 있는 클라크 대학에 초청을 받아갑니다. 초대를 받습니다. 여기 이제 클라크 대학의 총장인 그 당시에 총장인데, 이분이 G 스탠리 홀이라는 유명한 미국 심리학자입니다. 클라크 대학의 총장이었고, 이분이 프로이드와 칼 융을 이 대학 설립 몇 주년인데 중요한 그 행사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정신분석학 이론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칼 융은 컴플렉스 이론에 관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의 스카들이 온 이 기회에 그 사람들이 미국 심리학자 회의도 합니다. 하고 매사추세츠에서 모여가지고 심리학자 대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알프레드 애들러라는 사람인데, 아마 강의 듣는 사람들 중에 이제 그 대학원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알죠. 알프레드 애들러. 개인 심리학이라는 심리학의 학파를 창시한 사람인데, 이분이 프로이드와 함께 정신분석 그룹에서 한참 동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11년에 프로이드와 결별합니다. 아들 애들러가 먼저 떠나요. 그리고 그 2년 후에 1913년에 프로이드와 융이 다시 헤어집니다. 헤어져서 알프레드 애들러는 개인주의 심리학으로 지금 이제 알려져 있고, 칼 융은 분석 심리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여행을 갔다 온 후에 이제 칼 융은 굉장히 그 융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중에 하나가 6살 때 아버지가 이제 그 목사님이면서도 박사학위가 있던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칼 융이 6살 때부터 라틴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 꼬마 때. 그리고 그 당시에 대부분의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 라틴어로 저술되어 있는 그런 시대니까, 칼 융이 라틴어에 능통해서 여러 가지 책 서적을 다양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원시인의 심성이나 뭐 신화나 민담이나 이런 것들을 쭉 깊이 있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프로이드가 주장하는 대로 인간의 무의식 안에 이기의 본능층 이게 대부분 성충동에 의한 에너지고 이것이 인간 행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그 이론이 참 이제 좀 유흥은 받아들이면서도 프로이드가 워낙 그 이론만을 고집을 하니까 몇 번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의견도 맞는데 그 성적 에너지가 많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하겠는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그런 에너지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같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원시인들의 심성 또 우리 조상들의 어떤 그 영향 이런 것들이 다른 부분도 있다. 사회적인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성이론 중심의 그 이론을 몇 번을 간청을 했는데도 프로이드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의 다른 이론을 다 건드려 좋은데 나의 이 성 이론만 건드리지 마라. 이런데 내 아성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게 안 먹혀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1913년에 융이 38살 때 미국 그 뉴욕에 있는 포담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포담 대학에서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면서 리비도의 상징과 변환이라는 그 책 내용을 이제 자기 저술 내용을 그래서 강연을 먼저 하면서 프로이드의 이론을 이제 이게 직접적으로 비슷하게 공격을 합니다. 프로이드 이론이 너무 그런 성이론 중심으로 편협하다는 이야기를 그걸 이제 빌미로 해가지고 프로이드와 융이 헤어집니다. 프로이드는 사실 칼 융을 자기 정신분석학을 물려줄 후계자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국제정신분석학 협회를 만들어서 칼 융을 초대 회장을 시킵니다. 그랬는데 칼 융은 다른 이론을 한번 좀 더 깊이 공부를 하면서 야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게 통하지 않고 이러니까 이제 이 포담 대학에서의 그 강연 때 했던 어떤 그 내용 때문에 프로이드와 융이 그래서 결별할 어떤 그 빈매가 되죠. 그래서 헤어져요. 그래서 1913년에 프로이드가 헤어지고 칼 융은 그 추리 대학의 그 전임 강사로서 강의를 쭉 해왔었는데 그것도 그만두고 또 국제정신분석 협회장직도 사직을 하고 자기 그 저택에 거기에 집거해서 무의식 세계에 관한 탐구에 전념하더랍니다. 그래서 환자들도 거의 일단 좀 쉬고 아주 개인적으로 중요한 환자들 몇 명만 보면서 자기 집에서 6년 동안을 거의 집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무의식과의 깊은 대면이 일어납니다. 무의식과의 깊은 대면. 그래서 심층으로 깊이 내려가서 무의식과 대면하면서 칼 융의 분석 심리학 이론이 이제 형성되는 그런 그 체험을 6년 동안 하게 되죠. 그래서 1913년부터 19년까지를 융은 자기 삶에 있어 내향기라고 명명을 합니다. 고독한 탐구의 시기입니다. 이때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합니다. 왜냐하면 프로이드 그룹에서 완전히 칼 융을 왕따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심리학자가 아니고 정신의학자도 아니고 저 사람은 신비주의자다 하는 공격을 막 퍼부대고 그때부터 완전히 이게 단절 학자로서의 고립됩니다. 왕따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6년간의 시기가 프로이드와 헤어지는 그 6년간의 시기가 칼 융이 자기 마음의 심층과 더 깊이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기간이 되죠. 이때가 이게 바로 분석 심리학의 토대가 되는 경험들을 거기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융은 어디선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프로이드와 헤어지고 나서
전문적인 논문을 집중해서 읽을 수가 없었다. 예. 뭔가 집중을 할 수 없고 마음이 너무나 산란하고 혼란돼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점점점 다시 에너지를 찾아서 이게 심층 깊이 내려가면서 이 집단 의식에 있는 그 환상적인 이미지를, 자기가 꿈에서 받은 환상이든지 자기 감정이든지 이런 이미지의 상들을 끌어올려서 이 무의식 속에 있었던 그 이미지 상들을 끄집어 올려서 그 상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상들의 이끌림에 뭘 따라가면서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서 그 방법을 부적심리학에서 치료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것을 적극적인 명상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기 무의식의 이미지와 대화하고 그 무의식의 이끌림에 따라서 이제 자기를 맡기는 그런 것을 적극적 명상 도구로 개발해서 분석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는 바로 그 사람이 꾸는 꿈과 꿈이 나타나는 이미지들과 그 다음에 적극적 명상을 통해서 무의식과 대화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그 치료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23년부터 19년까지 내한기 동안 칼 융이 엄청난 환상들을 체험을 하는데 그 체험들을 자기가 본 꿈에서 본 이미지 또 환상에서 본 이미지들을 다 아까 이제 그림 잘 그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참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 레드북이라는 책을 만듭니다. 원래는 이게 블랙 껍질이 블랙 검은 장정으로 된 책에서 쭉 해놨던 것을 나중에 1913년부터 이 레드북이라는 것에 옮겨가지고 빨간 책 표지에 여기 다시 옮겨졌고 새로운 이미지를 첨가하고 해서 레드북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칼 융이 돌아가실 때 이 레드북에 있는 그 이미지나 환상들을 이것을 공개해서 출판을 못하도록 유언을 합니다. 하지 마라 이는. 왜냐하면은 이 내가 받은 이 환상들을 사람들이 처음 이렇게 봤을 때 그걸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는 출판을 하지 마라. 그래서 융이 1961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 레드북이라는 책을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기부를 하고 있어서 바깥에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근데 2000년에 들어와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융 분석가들이 많아지고 이제 활발하게 연구 활동이 일어나고 하면서 이걸 좀 출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이미지들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들인데 그걸 좀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족들하고 다시 대화를 해서 2000년도에서의 이 책이 독일에서 독일어 원문도 거기 있고 그러면 영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그 이미지대로 2000년에 처음 출간을 했어요. 레드북이라고. 여러분 보시는 이게 굉장히 대형 그 책인데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이 안에 융이 본 다양한 이미지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초판 2000년에 나왔을 때 제가 한 권 사서 저도 소장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게 2000년에 300불 한 책이니까 굉장히 비싼 책입니다. 안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미지가 바로 이 융이 필레몬이라고 불렀던 이 노현자상입니다. 물총새의 날개를 달고 이렇게 융의 환상이나 꿈에 자주 나타나서 노현자 역할을 하면서 융을 영적으로 인도해 주었던 그런 사이코폰보스 영혼의 인도자의 역할을 한 소위 말해서 인도 사람들이 인도의 힌두교 그 사람들이 구루라는 스승이 있잖아요. 스님도 또 구루가 있고 그 스승 밑에서 배워서 계를 받고 뭐 이런 우리나라 불교도 마찬가지죠. 있는데 그런 그 구루처럼 평생 동안 융의 평생 동안 자기를 이렇게 영적으로 인도해 준 그 노현자상이 바로 이게 필레몬이라는 상입니다. 그 책에 그게 레드북에 들어있는 이미지 중에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여기 본 환상들이 그림들로 적혀서 이거는 이제 그림자와의 만남 이런 그 융이 그린 건데 자기가 보았던 환상을
그림자는 이처럼 어두운 데 갇혀 있으면서 틈만 있으면은 바깥으로 뛰쳐나와서 나오려는 그런 그 그림자산, 이런 그 그림들, 한번 보세요. 이게 융이 처음으로 1916년에 자기가 그린 만달라상입니다. 만달라. 이 만달라는 분석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의식과 무의식의 가장 핵심의 중심에 있는 자기를 상징하는 그런 힌두교 승려들이 명상을 하기 위해서 벽에다 붙여놓고 이 만달라상을 보면서 명상을 하던 명상의 도구입니다. 이걸 이제 융이 1916년에 자기도 모르게 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 당시에는 그린 당시에는 이게 만달라상이라는 것도 몰랐죠.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만달라는 것이 바로 이 스님들이 이제 정신 집중을 하면서 이 바깥에서부터 주변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나중에 이 가운데 여기에 도달할 때 이게 하나로 뭔가 통합되는, 정신을 통합시키는 그런 영상의 도구인데, 융이 그린 그림입니다. 처음 만나나 이거는 이제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난 것을 예시한 그 유럽의 홍수 그 그림,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나중에 1918년 1차 세계 대전이 1914년에서 18년까지 이게 일어나잖아요. 4년간 지속돼서 많은 것이 파괴가 됐는데, 그때 그런 그 예시적인 환상을 보고 후에 나중에 융이 그린 그 그림입니다. 기술과 여러 가지 과학으로 무장이 되어가는 세계, 그 위에 불길로 휩싸인 어떤 십자가형의 만달라상, 이렇게 융이 그려놓은 그 그림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은 1921년도에 융이 46살 때 심리학적 유형이라는 그 책을 발표를 하는데, 그때 46살 때잖아요. 그죠? 이 책에서 칼 융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지난 20년간 나의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정신과 의사로서 만났던 많은 환자들, 또 내 친구들, 또 프로이드와 애들러,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쭉 내가 리플렉션을 하면서 찾아낸 것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씩 다르고, 어떤 그 다름 속에서도 어떤 유형을 우리가 이렇게 묶어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책에서 이제 주장을 합니다. 칼 융이. 그러면서 심리학적 유형이라는 책이 1921년에 융이 46살 때 이제 중년기를 끝내는 그때죠, 그죠? 그러면서 이 책을 발표를 합니다. 여기서 칼 융이 일반적인 태도의 유형과 특수 심리 기능 유형, 이렇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태도의 유형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외향과 내향, extroverted, introverted, 즉 정신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신 에너지가 작용을 하잖아요. 그죠? 이 정신 에너지가 주로 바깥에 있는 대상을 향하느냐, 객체적인 대상을 향하느냐, 아니면 자기 내부를 향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외향 성향과 내향 성향이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외향 성향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정신 에너지가 자꾸 내 바깥, 객체, 대상, 세상, 사회, 이 바깥으로 흐르거든요. 정신 에너지가. 그러니까 어떤 특색으로 드러나겠어요?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 많고, 여러 사람하고 함께 어울려서 할 때 훨씬 더 에너지가 솟아나고, 함께 일할 때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외향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또 파티에 가서 여러 사람하고 어울려 있으면 1시간 지나면 힘이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피곤해서 빨리 집에 가서 좀 쉬어야지. 그럼 집에 와서 그냥 음악을 듣든지 자기 혼자서 시간을 보내면서 에너지가 축적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외향 성향의 사람들은 이게 정신 에너지가 바깥으로 쏟아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러면서 에너지가 솟아나요. 그것을 뭐 여러 시간을 막 같이 춤추고 댄스하고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이렇게 와도 별로 피곤하지가 않아요. 왜? 그걸 통해서 막 에너지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내향 성향과 외향 성향의 다른 태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외향 그러면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일반적인 태도의 유형과 특수 심리 기능 유형이라는 것은 자기가 환자들과 친구들과 스승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관찰해 보면서 생각을 해 보니까 그 형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성격 유형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봤어요. 이게 사실은 심리학자들도 굉장히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논란처럼, 그럼 성격이라는 것이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냐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영향을 받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 수도 없이 지금까지 왔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 결론은 뭐냐? 태어나는 부분도 있고 변하는 부분도 있다 이런 거거든요 보면. 근데 유흥은 이 심리학적 유형에서 성격이 그런 유형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것이 발달하고 성장을 한다. 그러나 그 유형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형 자체는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외향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그런 태도가 처음을 가지고 태어난 그것이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발전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게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통합되고 이런 건 있어도 그 유형은 그대로 남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내향형으로 태어났으면 내향형은 그대로 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내가 전 내향형입니다. 전 내향형이에요. 그래서 강의를 한 3시간 하고 나면 아주 막 뭐라 그러나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네가 생각나는 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 박홍 총장 신부님 서강대 총장 8년을 하셨어요. 이분이 아주 극단적인 외향 성향입니다. 사람들하고 막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거기서 막 에너지가 막 솟아나요. 학생의 간부들이 그 당시에 저도 같이 이제 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모시고 따라하는데, 학생의 간부들이 총장님 우리 만나서 대화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4명 5명 그 회장 부회장 뭐 이래가지고 총장실을 찾아왔어요. 저도 그때 옆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박홍 신부님이 처음부터 혼자서 막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2시간을 떠들었어요. 혼자서. 이 사람들 질문도 못해.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뭘 질문하고 뭘 대화하러 왔다가 그 이야기 듣고 그냥 갔어요. 그게 그런 성향입니다. 우리 그 외향 성향. 같이 일하고 에너지를 바깥에서 솟을 때 에너지가 솟아나는 거예요. 훨씬 더 살아 있어요. 내향 성향의 사람은 그렇게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못 해요. 소삭 깨어나도 안 돼요. 30분 하기 힘들어요. 사실 혼자서 막 떠드는 게 안 되지. 이게 가능하면 적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흥이 심리학적 유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태도의 유형으로서 외향 성향이나 내향 성향이야. 이것은 그 사람이 타고나는 그다. 50% 이상이 외향 성향으로 타고났으면 외향 성향이에요. 그런데 외향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그런 그 태도를 가지고 활동을 하면 에너지가 생성되고 막 사람이 살아나는데, 그럼 외향형 그것뿐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호하는 그 외향형이 이게 오른팔을 쓰는 것처럼 편하고 쉬우니까 그걸 쭉 써서 그런 태도가 형성되어 있는데, 내향 성향도 무의식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외향 성향을 내가 의식해서 많이 쓰는 그만큼
내향 성향도 있는데 이거는 무의식에 좀 묻혀 있는 거죠. 보면 여러분 오른손 쓰는데 왼손 안 쓰나 쓰잖아요. 그런데 왼손을 쓰는 게 이름 쓰라고 여러분들이 오른손으로 이름 쓰는 거하고 왼손으로 하면 이름 수 없어요. 삐뚤빼뚤하고 에너지를 많이 드는데 이게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심리 유형론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유형이 의식적인 태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내면 반대극에 있는 무의식적인 것도 함께 고려해서 그 사람의 성격 특성을 설명한다는 데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의식을 이야기하면서 무의식의 어떤 특성까지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는 외향 성향과 내향 성향이라는 것이 다 있다는 거죠. 다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내가 타고난 그것이 이게 오른손이라면 왼손도 이건 어느 정도 필요할 때는 쓸 수 있을 만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쓰고 계속 묶어두면 어때요? 점점점 열등화돼요. 그럼 이 기능이 떨어져요.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 기능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내향 성향, 외향 성향 이게 다 어느 것이 좋고 나쁘고 그게 없잖아요. 네? 그런데 외향 성향은 외향 성향대로 특성이 있고 강점이 있고 내향 성향은 내향 성향대로 특징이 강점이 있는데 이게 외향 성향만 자꾸 쓰고 거기만 하다 보면 내향 성향이 무의식에 묻혀가지고 이게 색깔이 조금 변해져요. 변질이 돼요. 그럼 내향 성향의 그 좋은 점이 이게 변질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내버려 두면은 이게 균형이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형은 여기서도 대그의 이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잘 조화를 밸런스를 맞춰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특수 기능 유형으로는 특수 기능 이거는 심리 기능을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 기능 마음 안에 이런 특수 기능 유형이 있는데 여기에 두 축이 있어요. 하나는 감각과 직관이라고 해서 이것이 인식 기능입니다. 바깥에 있는 것든 사물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기능.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애 때부터 이렇게 막 쳐다보고 인식을 하고 받아들이고 이러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사고와 감정은 판단 기능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옳다, 나쁘다, 이게 잘 됐다, 못됐다 판단을 하잖아요. 수도 없이 판단을 하죠. 이럴까 저럴까, 이게 맞아 판단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심리 기능으로 움직이는 것은 두 가지 축의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인식의 기능이고 하나는 판단의 기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도 나 안에 감각 기능이 내가 두드러진 거라면 무의식에는 직관 기능이 있고 사고 기능이 두드러진 사람의 그 무의식 안에는 감정 기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대극입니다. 한 대극. 자, 그런데 외향 성향이나 내향 성향이나의 일반적인 태도의 유형이 특수 심리 기능 유형의 감각과 직관, 사고와 감정하고 조합이 되면은 몇 가지 유형이 나올 거예요. 네? 8가지죠. 8가지. 보세요. 외향적인 감각형, 내향적인 감각형, 외향적인 직관형, 내향적인 직관형. 그 다음에 외향적인 사고형, 내향적인 사고형, 외향적인 감정형, 내향적인 감정형. 8가지. 그래서 유형은 그 심리 유형론에서 이 8가지 두 가지 일반적인 태도 유형과 심리 기능의 두 가지 축을 자세히 설명하고 무의식과 의식에 드러나는 부분하고 무의식에 감춰지는 부분 이것이 또 어떤 작용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8가지 유형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리 유형론만 유형의 심리 유형론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2시간 동안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강의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MBTI 검사 하셨나요? 지금? 네.
전에 해서 자기 유형을 똑똑히 알고 계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안 하셔도. 근데 해본 일이 없으면은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무료로 검사를 하도록, 인터넷으로 검사를 하도록 지금 그 연결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검사를 하셔가지고 안내를 받으셨죠? 받으셨을 거예요. 안내 그 지금 물어보세요. 그러면 안내에서 그 코드를 줍니다. 그 코드를 하면은 그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돼요. 그 어세스트라는 MBTI 검사 출판한 데서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검사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강의 때 그 전까지 이번 주 내로 여러분들이 검사를 안 하신 분들은 이 센터에, 모르시는 분들은 센터에 전화를 해서 그 대화를 하셔서 알으셔가지고 자기 유형을 꼭 알고 다음 시간에 참석을 하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유형에 대해서. 그래서 꼭 하시고, 그리고 분석 심리학에 대해서 관심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우리 한국유형연구원의 이부영 원장님이 그동안의 그 경험을 잘 요약을 해가지고 아주 짧게 일반인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이렇게 해서 문고판 비슷하게 아주 작은 책으로 출판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분석 심리학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제목이 분석 심리학 이야기입니다. 분석 심리학 이야기. 아마 진문당에서 발간이 됐을 텐데 이부영저 분석 심리학 이야기 이부영저 아주 얇은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분석 심리학의 핵심을 여러분 일반인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저술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한권 좀 구해서 꼭 읽으면서 읽으시고 읽으면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국내에서 또 국외에서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